사람보다 이윤을 증시하는 농산물 산업과 유기농 산업이라 건강 먹거리에서 마찬가지로 과일과 야채에서부터 유기농 식품에 이르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판매 역시 통합 및 기업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3부에서 녹색 공룡들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야채, 과일 재배는 입지가 전부이다. 거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경관 위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여름철의 아이오와에 가본 적이 있는가? 여름철의 아이오와에 가본 적이 있는가? 아이오와 저 공장식 농장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다각화된 농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된 워치 소속 대표이자 협의회 전임 상무총장이었던 앤드류스 스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앤드류스는 아이오와 주의 날씨와 시골 환경이 소규모 축산 농장에 특히 적합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옥수수가 아이오와의 뜨거운 여름에 잘 자라고 축산 농장이 충분히 소금에서 농민이 가축 분뇨를 사료곡물 재배용으로 쓸 수 있었을 때에는 지속 가능한 상태였다. 60년 전 아이오와 주는 거의 작업 상태였으며 대부분 농장이 가축, 야채, 과일을 길렀다. 하지만 70년대에 식료품 체인들이 밀고 들어오자 농민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과일과 야채의 경쟁 상대가 되지를 못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 디젤 트럭, 식료품 체인이 먹거리 체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까지는 심지어 몬태나주까지 작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주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의 70%를 길렀다. 아이오와나 몬태나는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비와 간 토양, 따뜻한 기후, 강물이 있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농산물 부문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캘리포니아는 변했다. 시카고 합과 자유시장론의 신봉자인 경제학자 에드윈 로스는 1880년대에 전문화 기계와 마케팅을 통해서 농업을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모두가 환경에 저항이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1400개 대문 그 자체로 공격적인 위협이다. 센트럴밸리는 캘리포니아 농업 지역들 중에서 독보적이다. 미국 농지의 1%에서 미국 농산물의 8%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센트럴밸리에서 캘리포니아 남부는 북부에서 소중한 수자원을 늦게 와서 오고 싶어 했다. 1950년대에 주 정부는 수돗물과 객관 관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최대 규모의 수자원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유명 저자이자 물문제 전문가 모두 반론은 물 프로젝트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강생태계의 야생생물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한때 풍부했던 황연화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이렇게 지적한다. 대형은 강물을 통한 토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아서 결국에는 강바닥이 높아지고 물길이 막힌다. 이렇게 관련하고 카트는 고발한다. 셀레늄이 가득한 물로 생호학인 밸리 서쪽 사막의 알칼리성 토양을 관계한다는 결정은 미국 환경사의 큰 실수입니다. 사막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수행한 한 연구를 언급하며 카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생호학인 밸리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농장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의 절반은 대규모 수질오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 교육 부족, 어느 장벽,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별에 시달립니다. 센트럴밸리는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카트는 저임금 노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도 일하고 있다. 농종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농산물 산업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해도 무방하다. 이주 노동자. 재배자와 운송업체의 결합이다.
상하기 쉬운 상품인 농산물의 재배는 무척 위험한 산업이다. 공정한 가격을 얻는 일은 재배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농업경제학자 쿡은 이렇게 말한다. 재배자와 운송업체는 가격 수용자입니다. 가격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보통 하루 단위로 수확해서 배송하면 날씨의 변화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연료, 정자, 위로 등등등. 농산물 재배자는 대부분 포장 운송업체의 한 곳과 제휴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적은 참고 포장 운송업체는 이미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의 체인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크기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규모가 재배자 운송업체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3,000개 이상의 재배자 운송업체는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다. 이 회사들은 다양하며 농산물 마케팅 전략을 하고 거기에 따르면 종자에서는 소비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 운송업체이자 판매업체인 선월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상당한 규모의 인허가 및 육종 관련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푸드 서비스업체와 소매점의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배송업체는 업종 분리상 신선 편의에 속한다. 농산물 공급업체가 초대형 소매 체인과 거래하려면 실제 제품 비용 이외에도 스스로 판촉 행사비 기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소매업체는 다량 구매 할인, 재고량 자동 보충 등을 포함한 복잡한 판매 계약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물류 센터로부터 배달되는 농산물 하나하나에 바코드를 붙여가는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서비스도 요구한다. 소매업체들은 복잡한 식품 안전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런 규정은 업체별로 다르다. 여기에는 제3자에 의한 다양한 식품 안전 인증이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공급체는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목표 고객층에 대한 소매 체인별 특화 연구. 농산물은 이 소매업체들에게 중요하다. 그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은 소매업체의 매장 총 매출의 10에서 12%를 차지하며 순이익의 거의 17%를 책임진다. 소매 체인은 포장, 운송, 냉장 전문 용기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매업체가 배달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예도 많다. 포장 운송업체에 가해지는 이 모든 경제적인 압력은 재배자에게 증가되어서 재배자의 이윤을 줄인다. 과거에는 더 다양한 판로가 존재했다. 터미널, 도세, 도매장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기차역에 있는 다양한 농산물 도매상과 중개인이 배송 준비가 된 농산물이나 가까운 미래에 배송될 농산물을 사고 팔았었다. 옛날에는 그랬다. 식품 가공업체들은 핵심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 중미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농산물 수입량 증가로 미국의 과일과 야채 재배 농민이 위협하고 있다. 미국산 과일과 야채의 주된 판매자가 미국 내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입량은 급증했지만 수출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농무부의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미국의 농산물 재배자에게 새로운 무역 협정 때문에 수출 기회가 크게 늘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많은 자유무역 지지자가 농산물 수입이 국내 재배 기간이 끝난 겨울철에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수입 농산물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기간에는 미국 농장이 동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산에 의한 미국산 농산물 대체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겨울철 수입은 당연히 플로리다의 과일 및 야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원과 세계무역기구는 무역협정이 발의되고 난 직후인 1990년대 중반에는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이 실제로 겨울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입 농산물이 1년 내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다. 중국산 등등도
그런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들. 자, 미탈 오클랜드 연구소의 이사 미탈은 이 때문에 토지 수탈도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토지 수탈은 민간 투자자가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난한 개도국이 강대한 토지를 구입 혹은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무역 지지자들은 세계 무역을 통해서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한다. 자유무역은 일자리 축소도 가져왔다. 몇몇 대형 식품 가공 기업은 멕시코에 투자를 했다. 미국에서나 초국적인 기업 자회사들이 소유한 외국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과일과 야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무역의 또 다른 결과는 식인성 질환과 관련한 대형 사고의 급증이다. 이것은 농산물 무역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잘 보여준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살모넬라 감염의 중요한 원천이다. 살모넬라 감염증은 국내산 과일과 야채에 비해서 수입상은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몇몇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미국에 비해 덜 위생적인 환경, 덜 약한 환경, 느슨한 규정 아래서 생산되는 것일 수가 있다. 실제로 멕시코 카달프 멜론은 전반적으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생산가공 포장되며 농장부 환경 기준과 멕시코 정부의 감독은 불충분하다. 중국과 기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유기농 과일과 야채가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모두 점점 늘고 있어서 특히 문제이다. 다국적 기업은 개도국에서 유기농 및 관행 농물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 재배자들은 압박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월마트에 속지 마라. 불행히도 식료품 산업에서 가장 더 가혹한 환경에 도래하고 있다. 월마트와 많은 자본을 가진 다른 대형 체인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예측대로 2012년 3월 바이오로의 딕시가 합병해서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슈퍼마켓이 되었다. 월마트는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월마트는 자사가 펼치는 먹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먹거리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드는 운동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농산물 재배자를 업계에서 몰아내고 농산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과 같다. 월마트가 발행하는 2012년 글에 보면 월마트가 터스키기 대학교 및 농부와 협력해서 지역 재배자들을 파악한 뒤에 재배자들이 깐 완두콩을 월마트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다. 월마트는 이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극복한 자사의 노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깐 완두콩 운송에 사용하는 특수 운송 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감당한 것은 월마트가 아니라 터스키기 대학교였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 대형 식료품 체인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런 제휴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제품 포장 용기 라벨 등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오래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의 문을 이들에게 열어주기로 결심한 터스키기 대학이 이런 초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월마트가 브레이팜과의 관계는 이 회사의 느슨한 정의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브레이팜의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브레이팜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연중 공급하는 업체이며 브레이팜 프로듀서의 본사는 일리노이주 본원산 북동부에 있는 농촌 지역인 웨인 카운티에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 조지아, 플로리다 기타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인 배송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브레이팜을 비난하리는 의도는 없다. 이 회사가 수박, 호박 등등 미니 호박, 조롱박 등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훌륭한 농산물 비성장 기업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브레이팜의 조직은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 있는 여러 초대형 농산물 기업과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농장을 보유한 이 중앙 집중형 회사에서 조달한 야채, 과일은 지역 농업의 대부분의 사람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 브레이팜의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인 사라 탈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소식지에 실은 그래서 월마트와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다. 월마트가 여러분 회사 사업의 20% 이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통제하는 회사와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브레이팜이 어느 정도 큰 회사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월마트를 청산했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전문가들은 이제 통합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산물 산업에 대한 압력 증가로 중소규모 농산물 농장과 심지어 일부 대형 농장마저 퇴출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